산업 디자인에서 형태는 기능을 따르지만 이 트럭들은 설계도를 거꾸로 읽고도 그냥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한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기계적 보석들은 현실이 그 어떤 공상과학 영화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든 구조적 논리에 도전한 9대의 거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위까지 꼭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믿기 위해 눈을 비벼야 할 정도로 기이한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9호 다찌 에어플로우 탱커. 미국 30대 후반. 1930대 후반의 미국 도로를 상상해 보세요. 운행 중인 트럭들은 헛간 같은 에어로다이내믹을 가진 키가 크고 각진 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것이 나타납니다. 공기에 의해 조각된 듯한 실루엣, 운전석이 뒤쪽 탱크와 우아하고 연속적인 라인으로 녹아드는 모습입니다. 다찌 에어플로우 탱커는 단순한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풍동 실험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에어로다이내믹이 비행기에나 예약된 개념이었던 시대에 다찌의 누군가는 유조선 트럭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디자인은 앞쪽에서 뒤쪽까지 끊김없이 흘렀습니다. 운전석, 흙바디, 거대한 탱크, 모든 것이 바람에 의해 성형된 단 하나의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미학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고 날렵한 형태는 공기 저항을 상당히 줄여주어 한 방울의 기름이 중요했던 시기에 연료 소비를 개선했습니다. 게다가 탱크 자체가 구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무게 중심을 낮추고 이 괴물을 사각형의 경쟁 모델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930대 후반에 그것은 다른 행성의 기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우주선이 지나가는 것처럼 길가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산업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았고 취향은 진화했으며 이 경이로운 기계들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일하며 끝을 맞이했습니다. 대부분은 사라졌고 세상이 한때 트럭이 아름다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기로 결정한 것처럼 다른 물건을 만들기 위해 조각조각 잘려나갔습니다. 오늘날 살아남은 에어플로우 탱커를 보는 것은 우아한 공룡, 즉 산업이 여전히 꿈을 허용했던 시대의 생물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대를 앞선 이의 품격을 갖추고 우리 리스트의 문을 엽니다. 제8호 시트로엥 유오 시티라마. 프랑스 50대. 1950대 중반의 파리를 거닐어 보세요. 도시는 재건 중이고 낙관주의가 공중에 떠다니며 갑자기 바퀴 달린 유리 거품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착시가 아닙니다. 방문객들이 장애물 없이 도시의 완벽한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단 하나의 임무를 위해 설계된 관광버스인 시트로엥 유오 시티라마입니다. 에펠탑, 노트르담, 샹젤리제, 모든 것을 가능한 한 가장 큰 창문을 통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위층은 사실상 파노라마 수조였으며 그때까지 누구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양의 유리가 사용되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우아하고 미래지향적이며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리키고 사진을 찍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전후 낙관주의를 위한 달리는 광고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밝은 아이디어들이 흔히 그렇듯 문제는 세부 사항에 있었습니다. 1950대의 프랑스 버스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많은 양의 유리를 통과하면서 그 파노라마 거품을 고온의 온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매료되어 여행을 시작했지만 탈수되지 않고 풍경을 즐기려 애쓰며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라마는 아이콘으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이 안락함보다 더 가치 있었던 시대를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잊을 수 없는 것이라면 희생은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계적으로는 평온한 리듬으로 자갈길 위로수톤의 강철과 유리를 끌며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것은 속도가 아니라 연극이었습니다. 아름답지만 더운 연극이었으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여객 운송의 가장 대담한 실험 중 하나로 기억합니다. 제7호
다프 3300 스페이스캡 네덜란드 70대. 수십 년 동안 장거리 트럭 운전사의 삶은 절제의 교훈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잤으며 옷은 겨우 갈아입었고 몸 하나가 간신히 들어가는 금속 상자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의문 없이 받아들여지는 업무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다 1970대 네덜란드에서 누군가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다프 3300 스페이스캡은 예뻐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바퀴 달린 아파트 건물처럼 높고 사각형이며 불균형해서 거의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디자인 실수이며 달리는 가구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형 운송 역사상 처음으로 운전자가 등을 굽히지 않고 운전석 안에서 똑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소지품을 보관하고 인간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실제 공간이 있었습니다. 트럭은 단순한 기계이기를 멈추고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스페이스캡의 디자인은 당시의 법적 한계 내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센티미터를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함이나 사치가 아닌 품격이었습니다. 대륙 전체를 횡단하는 남녀들이 금속과 소음 사이에서 생존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현대식 트럭들의 그 거대한 침대칸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웃게 만들었지만 결국 운송 경험을 영원히 변화시킨 그 이상하고 사각형인 상자에서 말입니다. 때때로 가장 급진적인 아이디어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다프 3300 스페이스캡에는 터빈도 없고 열리는 앞 유리도 없었지만 그 영향은 거대했습니다. 그것은 운전자가 장비의 부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6호 콜라니 슈넬 트랜스포터 독일 70대. 루이지 콜라니는 관습적인 디자이너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자연은 결코 직선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차량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아이디어를 트럭의 세계에 적용했을 때 그 결과는 바퀴 달린 거대한 물방울처럼 보이는 생물인 슈넬 트랜스포터였습니다. 각도도 모서리도 인간의 뇌가 화물 차량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곤충이자 갓 착륙한 우주 캡슐이며 기계적 자연의 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계인 같은 외형 뒤에는 매우 진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고속에서 타이어를 테스트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공기를 가르기 위해 집요하게 설계된 그 형태는 공기 저항을 극도로 줄여주어 전통적인 트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바람과 싸우는 동안 슈넬 트랜스포터는 마치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통과했습니다. 효율성은 엔진이 아니라 형태에서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대형 운송 수단보다는 전투기에 더 가까운 돔형 운전석에서 여행했습니다. 시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지만 기분은 매우 묘했을 것입니다. 알려진 기준점도 없고 비교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진보적이고 너무나 다르고 상업적인 것으로 바꾸기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토록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영리하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실험으로 남았으며 때때로 혁신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슈넬 트랜스포터는 트럭이 다른 것이 될 수 있음을, 직선이 의무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양산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공기역학적이라고 자부하는 모든 차량에서 그 영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5호 스투드베이커 쿠페 익스프레스 미국 30대. 1930대의 트럭은 도구였습니다. 시끄럽고 기본적이며 안락함이나 미학에 대한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스투드베이커 쿠페 익스프레스가 나타나 틀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극장이나 고급 레스토랑 앞에 주차하기에 어울리는 고급 자동차처럼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라인, 정제된 존재감, 밀리미터 단위로 신경 쓴 크롬 디테일들, 그릴, 헤드라이트, 실루엣 어디에서도 중노동이라고 외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뒤쪽으로 걸어가 화물칸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혼합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거의 혼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차량인가요? 아니면 일요일에 드라이브하는 차인가요? 답은 둘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중성이 이것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쿠페 익스프레스는 당시 실용적인 세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편의 시설을 제공했습니다. 더 편안한 좌석, 더 나은 절연, 고급 세단에서 가져온 듯한 대시보드. 그것을 운전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즐거움이었습니다. 보닛 아래에는 당시 대부분의 운송수단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었고 실용성과 성능을 결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뽐내고 싶어 하는 운전자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직 시장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트럭 구매자들은 도구를 찾았지 갈망의 대상을 찾지 않았습니다. 판매는 저조했고 실험은 일찍 끝났으며 살아남은 개체는 극소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전설을 키울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스튜드베이커 쿠페 익스프레스는 두세 개를 이상하거나 억지스러운 발명품처럼 보이지 않게 결합한 방식 덕분에 찬사받는 매우 희귀한 보석입니다. 그것은 단지 어울렸고 실용성과 아름다움이 함께 여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잃지 않고 손에 기름을 묻히는 신사의 우아함으로 이 첫 장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혹적인 희귀물들, 시대를 앞서갔거나 상식보다 경험을 우선시한 기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올 네 가지는 다른 차원입니다. 물리 법칙과 논리의 모든 규칙을 깨버린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며 어떻게 이런 것이 공공도로에서 허용되었지? 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위는 단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발명된 차량 진입 방식 중 가장 황당하고도 영리한 방식일 것입니다. 제4호 레이랜드 가스 터빈 트럭, 영국 60대에서 70대.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차 안에 있고 1960대 영국의 신호등 앞에 멈춰 있습니다. 평소의 교통소음, 디젤 엔진의 덜컹거림, 도시의 소란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거리의 것이 아닌 높고 커지는 소리입니다. 이륙을 준비하는 비행기 같지만 당신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평범한 실루엣을 가졌지만 내부에서 터빈의 날카로운 소리가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트럭이 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레이랜드 가스 터빈 트럭이며 완전히 실제입니다. 1960대와 70대 동안 여러 제조업체는 대형 운송의 미래가 피스톤이 아니라 터빈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행기 엔진을 떼어내어 트럭 셰시에 나사로 고정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영국의 큰 희망이었던 레이랜드는 미래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물결에 올라탔습니다. 서류상으로 그 아이디어는 영리해 보였습니다. 터빈 엔진은 전통적인 디젤보다 가동 부품이 훨씬 적어 탁월한 신뢰성과 줄어든 유지 보수를 약속했습니다. 주행은 피스톤 특유의 진동 없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또한 마법 같은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등유에서 가솔린, 디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연료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레이랜드는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거의 우주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트럭 운전사도 경험하지 못한 부드러움으로 고속도로 속도를 힘들이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방정식에 불편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터빈이 내뿜는 열기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포장 도로를 망가뜨리고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차량을 태워버릴 수 있는 온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바람이 부는 긴 직선 도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체된 교통 상황, 도시, 막히는 길에서 열기는 축적되었고 소비량은 악몽 같은 수치로 치솟았습니다. 이 기계들은 달리는 것을 사랑했고 기다리는 것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계에서 트럭은 시간의 많은 부분을 기다리는 데 보냅니다. 1970대에 석유 파동이 닥쳤을 때 환상은 꺼졌습니다. 연료가 금값이었을 때 비행기처럼 소비하는 엔진은 미래가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조용히 폐기되었고 제트트럭은 불가피한 미래에서 거의 잊힌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 몇 년 동안은 도로가 공항 같은 소리를 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프로토타입 중 하나에 누군가 시동을 걸 때마다 세상은 미래가 매우 다를 수도 있었음을 일깨워주는 그 불가능한 휘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멈춰섭니다. 제3호 닷지더라, 미국 1965. 이제 1960대 중반 커스텀과 자동차 실험의 황금기였던 미국으로 여행합니다. 당신이 개조 차량 대회에 와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픽업 트럭이지만 문이 없습니다. 당신은 손잡이, 개구부, 무언가를 찾으려 주위를 걷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모형이거나 속임수, 작동하지 않는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누군가 버튼을 누르고 거대한 앞 유리가 우주선의 해치처럼 천천히 들어 올려집니다.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당신은 보닛을 타고 올라가 몸을 돌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좌석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신중한 진입이 아닙니다. 이 차량이 누구의 규칙도 따르지 않는다는 공개적인 쇼이자 선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설적인 디자이너 해리 벤틀리 브래들리의 가장 유명한 창조물 중 하나인 닷지더라였습니다. 그 전진형 운전석과 측면문이 없는 깨끗한 정면을 구현하기 위해 제작자들은 1960대의 직접적인 공상과학 소설처럼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엔진을 뒤로 밀어 앞부분을 완전히 비워두는 중앙 배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불가능한 모형이자 실현된 디자인의 꿈처럼 보이는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시동이 걸리고 회전하고 다른 차량처럼 주행했습니다. 거의 다른 차량처럼요. 그것은 달리기나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을 벌어지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잘 해내어 결국 커스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리들러 어워드를 수상하며 즉각적인 전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명백했습니다. 누구도 픽업 트럭 보닛 위에서 예술 체조를 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사용, 짐을 싣고 내리기, 끊임없이 타고 내리는 일에 그 진입 방식은 악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양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영원했습니다. 닷지더라가 전시회에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토록 비실용적인 것이 어떻게 이토록 완벽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얼어붙습니다. 더라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름다움이 실용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술은 단지 감탄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제2호 베드포드 VAL, 영국 60대. 이상한 버스에 대해 잘 아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인들은 사람들을 서서 운송하는 기술을 초현실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베드포드 VAL은 그중 으뜸입니다. 1960대의 장거리 노선을 위해 설계된 이 2층 버스는 운전사들만이 알았던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은 차량 구조에 의해 보호받으며 약간 뒤로 물러난 일반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운전사는 말 그대로 앞 차축 바로 위에 공상과학 만화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유리 거품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위치에서 전망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발 바로 아래로 아스팔트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가운데 비행기 조종사처럼 도로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지면과 코가 그토록 가까운 상태에서 2층 거인을 운전하는 기분은 황홀했을 것입니다. 단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노면의 모든 요철과 불규칙함이 운전사의 척추로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커브길에서는 위층 승객들이 배를 탄 것처럼 움직이는 동안 버스의 질량이 위에서 흔들렸고 운전사는 전진된 위치로 인해 증폭된 모든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을 위한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베드포드 VAL은 운전사의 안락함보다 속도와 용량이 더 중요했던 도시간 노선을 위해 구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대 뒤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이름 없는 영웅들인 운전사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진된 위치, 보호의 부재, 끊임없는 흔들림, 이 모든 것이 어떤 급여로도 보상할 수 없는 피로를 유발했습니다. 점차 VAL은 가장 험난한 노선에서 물러나 보조 서비스로 밀려났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살아남은 소수의 개체들은 실용성이 아니라 희귀성 때문에 수집가들이 탐내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베드포드 VAL은 디자이너들이 한계가 어디인지 잘 모른 채 이것저것 시도했던 시대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경우처럼 한계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제1호 닷지더라. 그 황당한 천재성 때문에 반복할 가치가 있음.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리스트의 모든 차량을 되짚어 볼 때 희귀함, 독창성, 상식에 대한 도전의 수준을 생각할 때 모든 것 위에 우뚝 솟은 하나가 있습니다. 닷지더라는 단지 가장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리스트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앉기 위해 보닛 위에서 예술 체조를 하도록 강요하는 차량은 정의상 가장 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에 진입하는 이보다 더 공개적이고 연극적이며 우스꽝스럽고 동시에 천재적인 방식은 없었습니다. 주인이 타려고 할 때마다 본의 아니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내다보고 행인들은 멈춰 서서 그 남녀가 정면을 타고 올라가 몸을 돌려 최대한의 품위를 지키며 좌석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진입 방식과 일상생활에서의 비실용성에도 불구하고 더라의 디자인은 너무나 완벽하고 깨끗하며 혁신적이어서 당대의 모든 상을 휩쓸었습니다. 리들러 어워드는 아무 것에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커스텀 예술의 최고를 대표하며 가능성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차량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더라는 한계를 깨뜨릴 때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전진된 운전석과 유려하게 통합된 화물 공간을 가진 그 실루엣은 수세대의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대의 픽업트럭, 컨셉트카, 심지어 자신이 더라를 베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그림에서도 그 메아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라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들고 황당함의 왕으로 등극시킨 것은 그 희귀함이 사고나 실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도면을 보고 측면 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앞 유리를 통한 진입이 수용 가능하고 심지어 우아한 해결책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한 신념의 수준, 급진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믿음이 천재와 평범한 디자이너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닷지더라는 황당함이 제대로 구현되었을 때 예술이 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리스트의 1위를 차지합니다.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미소 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미소 지을 때마다 더라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열기로 아스팔트를 녹였던 제트 엔진 트럭부터 서커스 고개사처럼 정면을 타고 올라가야 했던 픽업 트럭, 그리고 척추로 모든 요철을 느끼며 유리 거품 속에 앉아있던 영국 버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차량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그것은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달리는 실험이었고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할지라도 누군가가 도면에서 끄집어내어 바퀴 위에 올려놓은 미친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어떤 것들은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게 산업을 바꾸었으며 여러 대는 오늘날 제작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안전상의 이유로 승인받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역사는 이미 검증된 공식을 반복하는 합리적이고 지루한 디자인만으로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면 어떨까라고 감히 묻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전진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관습 뒤에 숨겨져 있어 아무도 보지 못한 해결책을 찾아낸 꿈꾸는 이들과 함께 말입니다.